오늘은 특별예산감시위원 100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이 지역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빅벙커가 이 문제 국내 최초로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와, 이건 빅벙커에서 예측한 결과이기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대학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 위기의 가장 앞에는 중소도시의 지역대학이 있다. 취업률 높은 공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신 인문, 자연, 예술 계열 학과를 줄여서 무려 5,600여 명의 정원을 이동시킵니다. 지역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정원의 7%를 줄이겠다.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1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 줄이느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년간 지역대학 입학 정원은 약 14%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은 약 4%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그럼 돈이나 잘 받아야 되는데 문 연구원님 잘 받고 있습니까? 좀 놀라실 겁니다.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당 1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수도권 대학은요 225억 원으로 약 100억 원, 2배의 차이가 납니다. 대학생 중원율이 현재 평가의 주요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충원율 지표를 이렇게 크게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이분이 의 리딩이 아니고요. 지표의 리딩입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지역대학 벚꽃 엔딩 시뮬레이션을 실현해서 지역대학의 위기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빅벙커가 조사한 이 벚꽃은 그런데 남쪽이 아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었었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니던 예전 과거의 그 벚꽃이라고 하면은 희망, 뭐 설렘, 시작 뭐 이런 이미지 아니었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벚꽃 하면은? 벚꽃 하면 미팅, 아, 미팅. 벚꽃 미팅. 그만큼 희망이었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100회 때도 미팅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팅을. 예. 부산에 있는 그 국립대학교 학생과 그 미팅을 할 때 아, 이분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배우자 정도로.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던 벚꽃을 어떤 지역대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얘기로 하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요. 그 지역대학 관계자들도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제는. 저희가 지난해 대학 구성원들 직접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했었거든요. 한 대학 그 관계자분이 학생 충원이 서울 지역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지역대학이 어렵고 또 한편으로 억울하다 좀 이런 느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역대학이 정부 정책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소외됐습니다. 부실대학 심각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도태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없애기만 한다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지역은 언제쯤 이 벚꽃 엔딩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역대학 폐교 그 이후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지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거고, 이걸 왜 하고 있지? 나 수업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인간관계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고, 그때 저 말고도 같이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걔도 되게 힘들어했었고 달랐어요. 저희들은 그림만 그렸는데 가다 보니까 영상 편집만 3D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희들은 거기서 그나마 제일 나았던 축에 속해요. 왜냐면 유사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 받아줬던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과가 정말 희소해요. 사실상 동물치료라고 하는 학과가 전국에서 그곳 한 과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폐교되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갔다고. 신경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설명회 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너희들 어디로 갈래라고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종이만 한 게 왔을 뿐이고 그냥 교수님들이 와서 뭐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그걸 불러주시는 정도. 두려움이 있죠. 개인 이력서를 넣으려고 할 때도 두려워지는 거죠. 아, 폐교된 학교인데 적어야 되나?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폐교 뭐 편입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혹시나 내 이미지에 금이 가지 않을까? 네, 폐교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위축감을 느꼈어요, 그 학생이. 많은 교수님들이 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알바나 뭐 이런 쪽에 치우쳐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거나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좀 정상화에 힘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고 일단 판결을 기다립니다. 뭐 사람들이 어디 취업해가 어디 몇 명이 있는지 학생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냥 싹 지어버리고 없어지면 끝이다라는 사고를 하는 그거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실적 올리기용 폐교였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폐교대학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학교가 자진이든 강제 폐교든 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고 이러는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강사들도 강의할 데가 없어요. 지방대학. 문과 쪽은 이제 교양도 줄이니까 전공 교수님이 그 교양을 맡고 그걸 맡던 이제 강사분들은 해고되고. 네. 활기찼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은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아요.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게 내니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가면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폐교가 딱 되니까 그냥 물밀듯이 사라지고 참 인심이 참 숭악하다 그런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사라져요. 우리 생계가 억수로 위험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집세 내기도 사실 힘들고 상점이 상가가 안 되니까 창고를 이제 임대업을 창고로 하되고 그럼 창고가 되면 집값은 집값대로 늦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여기가 권리금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 권리금도 아무도 없이 그냥 이제는 창고화가 돼버립니다. 학생들이 쓸 때는 좋았어요.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야죠. 거의 뭐 하루에 뭐 한두 테이블? 마지못해서 문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 잘 됐는데 폐교하고부터는 이 동네가 죽었어. 그때보다는 어두운 생활을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이 대학교 들어서고 전부 다 진짜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하다 보면 좀 실패하고 막 솔직히 막 그런 사람들 좀 들었고. 네, 특히나 또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꼬박꼬박 등록금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날벼락이 또 주변 상권 또한 당연히 그 자연스레 공생을 하는 관계로 있었을 텐데 네. 그분들의 충격 또한 컸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 고등교육법의 그 시행령 중에는요
대학이나 학과가 폐쇄를 할 때에 특별 편입생으로서 주변에 비슷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놔 주는 상태입니다. 편입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학교마다 특성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과도 막 제각각인데 막상 네. 가려고 하면은 그런 과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다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어서 그때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학생 거기 가면 분명히 소외감을 왜냐면- 당연히 느끼죠. 예, 그렇죠. 그냥 뭐랄까요? 투박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큰 문제를 두고. 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하지 않은데 편입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입을 어떻게 갔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적응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폐교한 3개 대학 학생들이 과연 편입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약 44% 학생만 그 대학에 정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편입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절반 나머지는 미만에.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뭐 자퇴라거나 자퇴라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2014년에 그 경북 외대라는 곳이 이제 네. 잦은 폐교를 했는데요. 네. 학생들은 대구 외대, 서남대 이렇게 주변에 비슷한 과를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4년 뒤 2018년에 2주기 평가 발표한 날 그 해죠. 네. 또 이 두 학교도 폐교가 됐어요. 네,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 군대 가기 전에는 학교가 폐교를 해서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오니까 그 학교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 학생들은 그나마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수나 교직원들은 폐교와 동시에 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교수 입장에서 이 데이터 보고 좀 씁쓸한데요. 2000년 이후 대학 폐교로 실직한 교수는 900명. 네, 900여 명 되고 직원들은 400에서 한 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8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2017년 기준에서 폐교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전임 교원이 되고 20명은 무직 상태고 6명은 자영업자로 전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6명은 시간 강사, 강의 전담 교수로 또 생활하고 있는 거죠. 또 교직원뿐만 아니라 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학교 안에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도 동시에 사라졌다고 봐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폐교대학 관리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해산 학교 법인에 대해서 관리가 주 업무고요. 네. 그나마 그 졸업장을 뽑을 수 있게 폐교대학 통합증명 발급 서비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도 51억 2,100만 원 예산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긴 해요. 계속 이거는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교로 폐교를 하는데 그 뒤에 대책이 너무나 없는 것 같은.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그 지역의 존폐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서남대의 경우 2018년 학교가 폐교되면서 남원 인구가 1,113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중대가 있었던 동해시 같은 경우도 2018년 2월에 한중대가 폐교되면서 학생들 1,500명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1년간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죠. 인구 8만에서 9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서 종합대학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 소멸, 또 지역 경제 위축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요. 학생 수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여의치 않아서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4년제 대학 한 곳에 모집 정원은 약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대학생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돈이 6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한번 치면 1년에 약 576억 정도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 돈이. 네. 예. 벙커가 향후 10년 위기대학 예측 결과를 했잖아요. 그때 2031년에 사라지는 지역 4년제의 숫자가 무려 39곳이 됩니다. 연간 2조 2,460
4억 원의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 지역에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전문대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지역에 미칠 영향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봐도 굉장히 크네요. 지역적인 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임금체불, 또 하나는 재정의 마이너스, 또 심각한 부정비리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들을 다방면으로 좀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진단과 그에 맞는 종합적인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역 대학이 힘들어질 동안 우리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네,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대구시 같은 경우는 330억 원, 부산은 5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빅벙커가 그 대구, 부산 지역의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유형을 살펴봤어요. 대구, 부산 모두 연구 지원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반면 부산은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에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육 기반 조성에 신경을 좀 썼던 것 같고 부산시는 대학 기반의 사회 기여 사업에 지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안동에서는 안동시가 지역 기업과 백신학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지역도 그런 상생 지원들이 있나요, 좀? 대구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그러니까 전국 각 광역시도에서 자기 그 이름을 붙인 일자리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뭐 대전형 일자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경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휴스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물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을 대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업체에게 이제 취업을 연계해주는 이어지는 뭐 그런 사업이었고요. 실제로 졸업 일기생 취업률이 한 80% 정도를 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인데요. 근데 이게 딱 그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 이제 단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제를 남기고는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보면요. 지금 박형준 시장님 공약 1호가 산학협력으로 돼 있어요. 대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 산학협력을 위한 전국에서는 이제 최초네요. 협력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초조사 2억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에 40억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웃었는데요. 부산시가 이제 국비 안 받고 오로지 그냥 대학에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있어요. 21년도가 155억이고 이제 조금씩 줄었네요. 20년도에는 187억이나 됐는데 아쉬운 건 여기 노인대학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다 포함해서 노인대학. 그 금액이었다고. 물론 뭐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셨네요. 지역에서 사실 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중등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교육감도 뽑고 또 지역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도 많고 정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 소관이라 보면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이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대학의 기본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다기보다는 어떤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업 인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학이 아닌 지자체 중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보면 평가 기획팀이라고 있는데요. 학교의 재반 투자나 모든 게 이 기본 역량 평가에 맞춰서 다 돌아갑니다. 그냥 하는 말로 그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전공이나 제도는 일단 무조건 후순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상주 캠퍼스부터 정원이나 학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인문학 기피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인문대학 등록률은 6개 단과대학 가운데 돈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사업계획서나 평가 보고서 자기네들이 안 써요. 경영 컨설팅하는 업체에 맡겨 거기서 씁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소위 평가를 받아야 돼요. 1년 단위로. 근데 평가가 주로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에 필요한 서류에 만족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정말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지금 기초학문이나 이런 쪽은 안 되는 이유가 이공평가 같은 거 크거든요. 그쪽에는 투자할수록 도리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시험률이나 이런 게 다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본연의 이제 기능을 이제 둘째치고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재학생입니다. 일방적인 부당한 폐과 통보를 인문 받았습니다. 자연 예술 계열 학과를 줄여서 무려 5,600여 명의 정원을 시험률 낮은 학과 위주로 폐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1, 2부 동안 봤던 대학의 모습이 이제 정말 그랬어요. 예,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저 대학의 얘기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학교라기보다는 어떤 기업 같잖아요. 이 상황이, 그죠? 놀라웠던 게 그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는 국문과가 사라진 학교가 아이고. 예, 있어요. 국문과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구에서는 한의대, 부산에서는 경성대 국어국문학과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 외에도 사학과, 철학과, 정외과 순으로 또 신문방송학과도 또 대학에서 이것도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있네요. 신문방송학과도 인기과 아니었나요? 인문과였죠. 신문과라고 하면 저희 때는 뭐 굉장히 최근 사립대학에서 문사철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사철이 뭔가요? 예,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구조조정 해놨는데 그 결과가 학문 구조조정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즉 학문 구조조정이 돼버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인문학들이 배제가 되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비인기학과라고 하죠. 충원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과들이 실제로 학교에 많이 없어졌는데요. 네. 사실 충원이나 취업의 어떤 성과 지표로 대학 교육에 볼 수 있는 이것 자체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삼고 있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 참 아픔이 있네요. 예. 저는 뭐 체육을 전공했고 인문학 쪽은 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학생이었지만 이 학교에 이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족되는 그 무엇이 있었었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응용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이 살아야지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생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기초학문이 아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 고민을 함께 해주실 분을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모셔봤습니다. 자,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찬호 작가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 대학 교육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어떻게 보면 밀려가고 있는 방향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방금 전에 없어진 폐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어떤 전공들이 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사회의 집단 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시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해도 다양한 의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구조조정 되어버리니까 기초학문 그리고 또 비판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거 지금 빅벙커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회의 변동 속에 5년, 10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PD들, 작가들 이런 스텝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봐도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소멸이 별로 위기라고 해석되지도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아, 뭐야 이런 거 지금 이거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아주 편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학문의 위기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화면에 뜬 지금 저 학문들 전공한 사람들 여기도 많이 앉아 있고 저 카메라 뒤에도 많이 앉아 있거든요. 씁쓸한 표정으로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지역 대학들은 그야말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감내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교육 본연의 가치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학 교육의 방향성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학문이 자기들 내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사회학 내부에서 사회학자들끼리 가장 어떤 엄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이런 건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학문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경영학과와 뭐 국문학과, 경영학과와 사회학과, 이런 학문들은 취업률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구조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학문을 줄 세워서 없애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인문학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데 그게 인문학이 필요 없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한 점수 차로 재정 지원을 받고 안 받고에 갈리는 것도 보고서 평가였다고 말하시는 사주기는 아마 그 보고서의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입니다. 기본연령 진단의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할지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사실 사주기라는 말을 아주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평가로 인해서 교수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본연의 목적의 일을 하기보다는 평가를 위한 보고서 쓰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담,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특성화되고 다양화돼야지 되거든요. 특성화와 다양화에 대한 것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3 학생 수는 43만 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유지 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한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그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살도록 하려면 모든 정을 조금씩 내놔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요. 지역 자체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부금법 제정.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사유재산이다 이런 뭐 그래서 자율성 뭐 이런 것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화되는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그래서 이제 뭐 과에서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전제가 사립대학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이제 국가의 공공 서비스라는 게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되겠죠. 모르겠는데 몇 프로 정도가 국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대학 예산 중에. 그건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죠. 이런 대학 재정 위기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까지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국회에도 뭐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역 혁신이 자생할 수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는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좀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관할청이 교육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대학의 관할청 자체를 지역이 차라리 가져오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자체나 지역에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이 맞겠다. 10년 후에는 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 지방대학의 이 재정 문제나 이 위기는 정부 정책의 시각,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안 바뀌면 해결은 거의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벙커가 이번에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취합을 해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왜 이래요? 교육계와 실제 대학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학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 그래서 여기에는 기조가 지금까지 어떤 소모적인 경쟁, 또 줄세우기식 평가 이런 것들을 전면 고쳐서 전체 대학의 균형 있게 또 발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고등교육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결국 수정 정도는 안 된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 일부 수정은 안 됩니다. 지금 대학은 너 떨고 있니에요. 이제 3주기 끝나고 4주기 2025년 되면 시작합니다.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너 떨고 있니? 대구와 부산 지역의 지역대학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뭐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대학들이 그래서 교육 혁신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 대학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고민하고 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신경 못 쓰고 있다.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거든요. 전면 백지화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평가, 지원, 여러 가지 대학 정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학의 고등교육 체계가 전문대학과 이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이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3원 체제, 즉 3개의 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 국공립대를 권역별로 거점 대학을 글로벌화시키는 육성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산업 특화형의 글로벌 특성화 학과 내지는 학부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의 일부 사립대학과 또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도민이 학생이 되는 평생 학습의 장과 직업훈련의 장이 되는 중공영제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몇 개 대학들을 선별해서 폐교로 가는 일부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질의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하는 이런 이 양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게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그 협의체 안에서 대학 규모와 위치에 따라서 이 혼재해 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목소리를 모은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대학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만큼 이해 관계자분들이 전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이런 인식의 편차를 좁히는 것이 지방대학 대위기를 풀어나가는 저는 첫 번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민이 함께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협의체가 좀 만들어져가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제 대학 들어오면
이제 여자친구 사귈 생각으로 이제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비대면이라서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시집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대학생활 그래도 이제 무조건 서울 가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게 너무 주입식으로 박혀 있지 않나. 사실 그 친구들이 부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누구나 서울에서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할 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번다더라. 뭐 지방에도 좋은 문화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구성이 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작대라고 하잖아요. 좀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냥 너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라 뭐. 솔직히 기분 나쁘죠. 저희 학번 친구들 보면 다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잘한 애들이 다 왔는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잡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대학교에도 잡을 붙이는 사람들은 좀 인성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타격은 안 가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실력과 실적이 있으면 수도권 어디를 갖다 붙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차피 대학에 왔는 이상 첫째도 실력, 둘째도 실력, 셋째도 실력이라 생각을 하고.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 인턴 기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실무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메꿔야 될 거는 대외 활동 같은 거거든요. 자격증이나. 근데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대구를 포함해서 많은 지방에는 크게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없어요. 좀 더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을 하는데 돈을 쓰면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논문이나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정말 싱그럽고. 저 때가 정말 좋을 때죠. 그 한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 시기. 저희들도 이렇게 한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열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럼요. 밝네요. 그래도.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밝네요. 네. 이거 살겄네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가 내가 고3일 때, 자녀가 고3일 때 크게 봐서 2번밖에 없고 이제 관심 밖에 나가 있는 게 지금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학생들 얘기나 표정을 보니까 사실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우리들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희망이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생각들을 다 정리해 놨잖아요. 네. 지역대학도 사실 대학생의 60% 이상이 공부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 대한 혹은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또는 대학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역대학 위기라는 말이 어떤 그 지역대학의 위상이란 말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 자, 한 줄 평. 지역대학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 벚꽃 엔딩이 아니라
지역 대학 벚꽃 스타트업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싶고요. 지역에도 대학이 있고 학생이 있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인문학적인 어떤 저런 인문학과 나오는 소양이 깃들어 있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예. 쓰는 것도 자, 예산 추석 프로젝트 빅벙커. 빅벙커가 저희 100회를 어쩌다 보니 맞이해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대학 위기 전망 연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 결과물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굉장히 참 분량도 많고요. 고생도 정말 많이 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 참. 이 고민이 지금 현재 지역대학의 위기 타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빅벙커는 네, 우리 제작진들이 얘기한 대로 200회, 300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